그래요. 오늘은 12장, 허점 투성이법, 법. 자, 법과 수학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봅시다. 집단, 사회, 국가 구성원의 안전한 생활과 평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률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과 수학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저자가 설명했는지 내용을 봅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사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 아래 평등이라는 말이 덧없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수학과 같다고 할 만큼 매우 비슷한 논리 체계와 구성을 갖는 영역으로 누가 재판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재판이야말로 상인이 미치고 판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손해는 안 보는 것과 같이 이 허점이 통하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세의 소년이 오인돼서 체포돼 갖고 16일간 구속돼 있다가 알리바이가 판명돼서 석방됐다. 하는 식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고재판소에서 역전 판결이 났다. 그런데 이 수학과 재판의 그 과정을 보면 수학이 공리 또 정의에서 정리를 만들고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절대적인 답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도 또 법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그걸 이제 판례를 만들고 논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판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재판에서는 이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흐름은 수학이나 재판이 다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T형 크레인이나 법 모두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이 수학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이제 퀘션으로 달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예습을 하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이 수학과 같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이미 보태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절에서는 법률이 갖는 한계와 이면의 법칙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설명들인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이 저자가 대학 교수 시절에 법률 제정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 교육실천연구지도센터를 만들 때 목적, 내용, 규칙,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또 교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고민한 것이 규정 중에 애매한 문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수학자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속출하는 것에 어떻게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염두에 뒀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뭐뭐하는 등, 뭐뭐에 준하는, 뭐뭐뭐도 등의 그 적용 범위를 한다, 이런 부칙을 설명한다, 예외사항 등등.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연하긴 하지만 허점투성이 법을 만드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험으로 인간 사회의 문제는 수학 문제 풀이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에는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자신의 커멘트를 올려놓은 것과 일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예를 든 것이, 어떤 경찰청장과 본부장의 회의에서 마작을 한 것이 발각되는데 그들의 변명은 이제 다음과 같았답니다. 그것은 내기 도박이 아니라 도서권 내기였다. 도서상품권. 얼마 이하면은 인정이 된다. 그 이상은 그 이상은 현행 범위 아니면은 안 된다. 본부장이 도서권을 제공했다. 이것은 이게 서로 일쿠 따구가 아니라 누가 그냥 선물로 준 걸로 이해할 수 있지는 않느냐. 또 그러고 실제로 실익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명을 내니까 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사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시모노세키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 내에서 도박을 해서 그것이 이제 심의 결과가 어떻고 해서 이제 그 낮은 형량의 이제 평결이 나니까 위에 고급 경찰관하고 하고는 판돈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가볍게 취급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같은 시간에 속도 위반으로 체포된 경찰관을 처벌 대상에서 뺐다는 사건도 보고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가가 정치헌금을 법률로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처리하면서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도 허점투성이 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엄하게 처벌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법이 수학과 나중에 판결할 때는 그 이유를 듣고 그러고서는 정상 참작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지를 남겨놓고 또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긴 하지만 꼭 100% 동감하진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 감각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법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3절에서는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 사기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이 다단계 산과 적립제도인 계에서 유래를 이 속임수 상법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그 유래를 다단계 산법 그리고 적립제도인 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다단계 판매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1978년에 이런 다단계 판매와 같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무한 연속계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거 등을 들었고 이 속임수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참 이상하다. 그 수학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수학적인 그 예에서는 진겁기에 나오는 그런 사례로서 1월에는 한 쌍이었던 쥐가 이런 식의 규칙에 따라서 이게 증식을 하게 되면 12월에는 276억 마리가 된다는 그런 산술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 다단계 판매가 얼만큼 이게 이 파괴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로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다단계 판매는 실제로 모두가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런데 이것은 인구가 무한한 경우여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초기에 소수만은 돈을 벌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은 그 증가 속도가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속임수에 잘 말려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텔레마케팅 하거나 그 마케팅을 하는 그런 영업 직원들은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이 다양한 설득법과 속임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이 마케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생겨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다룬 겁니다. 이게 다양한 설득법과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쭉 이 믿음에 대한 오더링을 주었는데 첫째는 이 논리적인 논증 또 사실에 의한 실증부터 시작해서 그냥 느낌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앙까지 이 믿음에 대한 순서링을 했습니다. 순서를 줬습니다. 위에 논증이나 실증 같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증명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 그런 그 단계들의 이해를 시키는 거죠. 설득을 구하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막 강요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나 이런 것은 그냥 문답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는 그런 것까지 설득하는 기법에 대한 순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다단계 상법의 그 묘한 논리는 논리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인구가 무한하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다단계 상업행위가 법률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사람들이 이걸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이 법에서는 돈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 대신에 이 국채나 다이아몬드를 매개로 해서 이제 같은 그 다단계 상법을 적용하면서 이 법이 또 유명무실화가 되었고, 그래서 또 즉시 법률을 개정했고, 근데 그 법률을 개정해도 또 그 법망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 새로운 그런 기법을 또 수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한 언제든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은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원칙적으로 그런 그 규정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이 공무원들은 그런 법을, 자기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법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 일반인에게는 양식을 쌓아 안이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어서 말로 현혹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판단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또 이 악질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즉시 배상하게끔 함과 동시에 두 번 다시 그런 못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이제 법률을 수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단계 모임은 피해 인원과 피해 금액이 막대한 것이 되고, 그 조직의 수장은 벌을 받아도 남는 회원이 또 유사한 상법으로 나쁜 일을 꾸미게 되는 예가 허다함으로 정말로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허위 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수학적인 그런 예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구부러진 선인데도 이렇게 보니까 평행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만들어 보면 만들 수 없는 일이고, 이 위에는 사각기둥인데 아래서 보면,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의 의자 같은 그런 모양이 있는데, 아래서 보면 막 다리가 3개밖에 없는 이런 속임수 그림들도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눈을 이제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수학과 법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적 설득의 영역과 허점투성이 법.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 조직에 말려드는 것은 그 뒤에 욕심과 고뇌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설명에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의에 기반을 두는 절대부동의 문답이 불필요하고 설명이 불필요, 자명에 있지 만인 인정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서 논리를 쌓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서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 수학에서 유클리드 원론에서 제 평행선의 공리, 이것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도 19세기에는 허점투성이의 법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수학과 철학이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이 사회와 만나서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또 철학이 전개돼서 이것이 결합돼서 결국은 사회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악용돼서 생긴다는 것을 표로 정해줬습니다. 자, 이게서 12장 법과 수학의 관계를 러프하게 소개해 준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수학과 문학의 만남 13장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죠. 자,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법과 수학에 대해서.